자, 3학년 독서 온라인 수업 7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작품은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백석의 작품을 세 작품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처음에 봤던 작품은 고향이라는 작품이었죠. 자, 이 작품은 백석이 서울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함경도 지방으로 가서 여기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타향에 머무르면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 우연히 만난 의원의 존재, 이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 고향에 대한 이런 그리움들을 떠올리는 모습, 이게 이 시의 주된 내용이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였습니다. 자, 이 함경도 지방에 머무르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로는 자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다고 했죠. 이 자야라는 여인과 깊이 사랑에 빠진 백석이 만주로 함께 도피할 것을 제시를 하는데 자야는 결국에 거부하고 서울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자야를 따라서 서울로 내려가야 할 것인지, 자기가 함경도에 계속 머물러야 될 것인지, 또는 어딘가로 가서 자기가 꿈꾸던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그 시기, 함경도에 머무르고 있던 마지막 시기에 쓴 작품이 지난 시간에 봤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작품이었죠. 이미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고 뭔가 몽환적이고 꿈속에 있는 듯한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기분을 자아내는 시였죠. 이 시에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나타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벌써 이름부터가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야라고 하는 여인이 꼭 나타샤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죠.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을 법한 이상적인 여인의 이미지 또는 어떤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백석은 이제 함경도에서 서울로 결국에 자야를 따라서 오게 되는데 한 뭐 1년 넘게 동거 생활을 좀 더 지속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야를 설득하지 못하고 홀로 만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방으로 가서 뭐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 드넓은 땅에서 홀로 기거하는 그런 심정을 담아서 몇 작품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시간에 볼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 내용 보면서 또 이야기 깊게 하겠지만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뭐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심정들을 노래한 작품이라서 아주 내용이 아름답고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태까지 모의고사에 2번 출제되었고 아직까지 수능에는 나온 적 없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내용 빠르게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오늘 저녁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놓여있는 시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이 좁다란 방이라는 것은 공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제나 얘기하지만 시에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라는 것은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있겠지만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긍정, 부정 둘 중에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녁의 시간이고 또 방이 좁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좁다란 방에서 나는 흰 바람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람벽이라는 것은 그냥 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라는 말이 옛날 고어로 벽이라는 뜻인데 뭐 그냥 바람벽이라고 하는 말을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자, 흰 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실제로 흰 벽에 무언가가 뭐 오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상상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 바람벽에 오고 가는 것은 나의 내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 바람벽이라는 것은 앞에 시에서 봤던 우물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물이나 거울, 또는 어떤 시에서는 이게 유리창과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를 스스로 비춰볼 수 있도록 하고 내 내면을 마치 객관적으로 관찰하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좀 시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성찰의 매개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인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흰 바람벽에 떠오르는 것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잘 파악을 해주면서 시를 읽어주면 되겠죠? 바람벽에 뭐가 떠오르는지. 바람벽은 내 내면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줘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뭐였냐면은 어쩐지 쓸쓸한 것입니다. 자, 나는 홀로 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에서 방 안에 머무르면서 멍하니 빈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빈 벽에 쓸쓸한 것이 왔다가 지나갑니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자, 바람벽에는 희미한 15촉 전등이 15촉 전등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촉이라고 하는 것이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손전등이나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촉 뭐 이 정도부터 뭐 진짜 엄청 밝은 거는 100만, 1000만 촉 전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15촉이라는 건 아주 어두운 전등이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느낌. 전등 하나가 켜 있을 때 방 전체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 불빛이 근처에 있는 사물 정도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어두운 등을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보통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내면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음속에 분노의 그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뭐 또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촛불이 꺼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이런 식의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빛이라는 게 뭐 희망이나 의지 이런 것들 마음속에 사람들이 보통 지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나 의지 같은 거. 자, 여기서는 이 불빛이 지친 불빛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어두운 불빛이라고만 얘기해도 이미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지만 말 속에 이미 드러나 있죠.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진다. 이 말 자체가 내 마음속에 상태가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있다. 때글은 이거는 밑에 나와 있죠. 뭐 때근, 때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때가 낀 다 낡은 무명 샤츠는 셔츠입니다. 셔츠.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긴 한데 뭐 보여주자면은 요런 천 있죠. 쉽게 볼 수 있는 직물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짜놓은 헝겊 같은 요런 천을 얘기합니다. 이 무명으로 만든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있다. 쉬이다. 이거는 쉬다의 사동 형태예요. 쉬게 하다 이런 뜻인데 말을 잘 봐야겠죠. 때가 낀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게 하고 있다. 셔츠가 누군가를 쉬게 한다 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이 셔츠는 이 셔츠를 입고 있는 화자인 나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게 하고 있다. 어두운 그림자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림자를 쉬게 하고 있다는 말이 안 되니까 그림자는 내 본체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내가 쉬면 그림자도 쉬겠죠. 결국에 그냥 내가 스스로를 쉬게 하고 있다. 그냥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셔츠가 화자인 나를 의미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표현법은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아마 기억력이 좋은 사람 중에서 앞에 강의 기억하는 사람들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유법은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자면은 나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빵이 뭘 의미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단순히 빵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식량, 먹을 것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음식, 식량인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뱉은 말은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량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거대한 그 의미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대상의 일부를 통해 그 대상이 포함되고 있는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 이게 대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이거는 그냥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쉬고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두운 그림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가 어둡다는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상당히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자,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방에 홀로 앉아서 빈 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감주는 단술이에요. 단술.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자가 한자로 이제 달 감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감귤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감귤. 감귤은 뭘 의미할까요? 감귤. 감귤은 그냥 귤을 의미하죠. 근데 왜 감귤이라고 할까? 뭐 감처럼 생긴 귤이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냥 단 귤이라는 뜻입니다. 자, 감주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의 외로운 생각이 이 흰 바람벽에 헤매인다. 자, 흰 바람벽에 왔다 가고 있는 두 번째 대상이 등장하고 있죠. 외로운 생각. 자, 흰 바람벽에 비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화자의 내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보면은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쓸쓸하고 외로운 무언가. 내 상태는 지금 쓸쓸하고 외롭다. 여기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자, 이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죠.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자,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자, 앞에 흰 바람벽에는 쓸쓸하고 외로운 나의 내면이 비추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상이 전환되면서 여기에 뭐가 떠오르냐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떠오르게 되죠. 자, 이어서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자, 늙은 어머니의 모습.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이에요. 요거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추운 날이라는 것, 춥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 중에서 촉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죠. 근데 이걸 마치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퍼렇다라고 해서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이처럼 표현을 해줬단 말이죠. 자, 촉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이다.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쨍하니 추운 날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랑 배추를 씻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처절하게 이 가난의 생활을 이겨내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슬픈 장면이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먼 앞대, 앞대는 남쪽이에요, 남쪽. 먼 남쪽의 조용한 개포가. 개포는 이 강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부분, 바닷물이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기도 하는 그런 이 접합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냥 바닷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 남쪽의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아닌 거죠.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나지막한 집에서. 나지막한, 이거는 기본 단어가 낮다야, 낮다. 낮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냥 의미는 낮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낮은 집, 이거는 뭐 하나쯤 더 생각해 보자면은 집 자체가 높이가 낮다고 하는 것이 그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의 열악함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뭐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인류학자들이나 건축학자들이 얘기할 때에도 과거에 집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 살았던 집들은 대부분 천장이 높고 또 집 자체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느 남쪽의 조용한 바닷가의 낮은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의 지아비라는 말이죠. 일단 지아비라는 거는 남편을 얘기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나여야 정상일 텐데 여기서 말투가 이상하죠. 그의 지압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남편과 이 남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어떤 남자와 함께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와는 서로 맺어지지 못했고 이 사람은 엉뚱한 다른 남자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서 살림을 차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상당히 슬프죠. 두 번째로 내 바람벽에 떠오른 모습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에 나에게 그리운 대상이라는 점일 거예요. 그리운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그 그리운 누군가의 모습이 결국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생활을 아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나와 맺어지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린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쓸쓸하고 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뭔가 서글프고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니 사이엔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라는 부분 또 중요하겠죠. 시상이 또 한 번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이즈마카야라는 말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즈막이라고 하는 말이 밑에 나와 있듯이 얼마 전부터 이때까지 이르는 가까운 때, 그러니까 얼마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확한 그냥 약간의 시간, 뭐 조금의 시간을 그냥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즈마카야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런 뜻이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자, 바람벽에 또 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흰 바람벽에 이제는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이 글자는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자, 그 생각은 무엇이냐?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나는 뭐뭐 하도록 태어났다. 나는 선생님이 되도록 태어났다.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됐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이다. 하늘이 준 천직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은 운명론적 인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하도록 태어난 거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삶이 나에게 운명이구나 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 나와 있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도록 태어났다. 자,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미 흰 바람벽이 있는 방 안에서 충분히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죠. 나 홀로 있는 이런 감정들.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은 볼 수도 없고 홀로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다 나의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고라는 말이에요. 높고. 나머지 세 개의 단어와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이죠. 높다는 것은 누가 봐도 뭔가 좋은 의미,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이 사이들에 왜 껴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이해해 봐야 되느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단적으로 봤을 때 가난하고 내 옆에 누가 없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비참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만을 느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살다 보면 있다는 말이에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선생님이 옛날에 텔레비에서 봤던 것 중에서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건데, 부산에서 신문 배달하면서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 얘기거든요. 감천동이라고 하는 그냥 시골 동네에서 신문 배달을 하는데, 월급이 한 5, 60만 원 되면 이제 이 중에서 생활비 3, 40만 원 쓰고 한 20만 원치를 책을 산대요. 이 방 뒤를 보면 알겠지만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 PD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어떤 책 읽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책 안 읽어봤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신이 가난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결국에는 물질적 가난과 정신적 가난이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읽은 이 신문들 팔아가지고 또 그 보물상에서 받은 돈으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한 달에 60만 원 수입은 그냥 죽지만 않는 정도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즐기고 싶은 모든 걸 즐기고 자기 스스로의 정신적인 상태를 매우 풍족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화자는 가난한 상태예요. 뭐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상태를 왜 높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거는 방금 본 사람과 같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꼭 정신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높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정신적인 고양감,
고향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이라든지 남보다 높은 경지에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감정을 얘기해요. 이 고향감을 느끼기 때문에 요거를 중간에 껴서 높다라는 말을 써준 겁니다. 이 말이 중간에 껴있음으로써 내가 현재 놓여있는 상태가 결코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으로 느껴지지는 않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지워져 버렸는데 다시 봤을 때 이 벽에 떠오른 세 번째 대상은 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것은 결국 내 삶이 다 운명이구나 라는 인식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운명이냐? 가난한 삶, 뭔가 부정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런 삶이 내가 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건데, 그 와중에도 느끼는 이 정신적 고향감과 함께, 가난과 함께 플러스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 삶 자체가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좀 더 보자면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자, 여기 있는 것들 잘 봐야겠죠. 내 마음속에 뜨거운 것, 뭐 꼭 긍정 부정을 따질 수가 없죠. 호젓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굉장히 특이한 말인데 밑에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매우 홀가분하여 쓸쓸하고 외롭다. 이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죠. 홀가분하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끝났을 때 진짜 홀가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뒤에는 홀가분해서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해서 뭔가 부정적인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간 살짝 부정적인 말로 쓰여요. 예시 나와 있지만 호젓한 산골 하면은 뭔가 너무 적막해가지고 살짝 무서울 정도의 느낌이 드는 그런 산골을 얘기하는데, 이 앞에 보면 호젓한 시간이라는 것은 꼭 너무 외롭고 막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부정적인 느낌의 시간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롭기는 외롭지만 뭔가 그게 홀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살짝 뭔가 씁쓸하면서도 약간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느낌의 단어가 바로 호젓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미묘한 느낌을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내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없어. 그러면은 뭔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살짝 거기서 약간의 즐거움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 미묘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무언가 아무튼 뜨거운 것들, 강렬한 감정들로 또 사랑과 슬픔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다. 이 인생 자체, 이런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 자체가 나에게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글자하고 다른 글자가 지나간다는 거겠죠. 즉, 내 내면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떠오른 이 글자, 생각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 시의 주제예요. 자, 일단은 이 글자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말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 글자가 주는 어떤 메시지나 의미가 무엇일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나를 위로하는 듯이, 울력하는 듯이 글자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나를 위로하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울력하다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하다 이런 뜻인데, 좀 편하게 생각하면 뭔가 으쌰으쌰하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혼자서 일할 때랑 여러 명이서 일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구기 종목들을 해보면은 내가 스스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한계보다 좀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 운동장을 달리면 별로 못 달리지만 축구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면은 더 많은 거리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막 여러 명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의역을 해주면은 나를 울력하는 듯이는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눈질은 뭐 곁눈질하다 이런 말과 비슷한 뜻이에요. 눈으로 쳐다보는 듯이, 또 주먹질을 하는 듯이, 주먹질이란 건 뭐 주먹질로 때리는 게 아니고 뭔가 막 이렇게 주먹을 치켜들어 가지고 힘을 주는 듯이 이런 글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글자들은 나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겠죠. 어떤 글자들이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그러니까 만들 적에,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다. 자, 요 말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사는 삶. 요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었죠.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도록 태어났구나, 이 삶이 내 운명이구나 라고 느꼈던 그거 있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은 다 뭐냐? 하늘이 세상을 낼 적에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떠오른 겁니다. 자, 결국에 마지막에 떠오른 어떤 메시지도 자기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자기 인식, 최종적인 자기 인식은 뭐냐? 앞에서 이미 이런 삶이 운명이구나 라고 느꼈던 내 운명, 이 내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뭐였냐면은 하늘이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이었구나 라는 인식인 겁니다. 마지막에 도달한 내 인식이. 이 인식은 나에게 힘을 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왜냐? 내가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옆에 사람을 오래 두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야만 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뭐 난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높은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시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태어났구나. 여기까지 왔다가 마지막에 근데 이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또는 대상들은 하늘이 귀해하는, 하늘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구나. 이런 인식에 다다른다면 당연히 내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되고 아주 귀하게 내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로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 거겠죠. 이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시가 이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자,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삶을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란 거죠. 초승달, 바구지꽃. 바구지꽃은 뭐 그냥 북한말로 뭐 어떤 꽃이에요. 그냥 꽃. 짝새, 짝새는 뱁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이전 시에 나왔던 대상들이 하나씩 등장하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보면은 뭔가 순수하고 맑은 비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대상으로 이 흰색 당나귀가 등장하는데, 이 당나귀도 마찬가지, 뱁새도 앞에서 등장했었고, 요 대상들이 그러하듯이 또한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 프랑시스 잼, 도연명, 릴케 이런 사람들은 다 해외의 시인들이에요. 프랑시스 잼은 프랑스 시인이고 릴케는 독일, 그다음에 도연명은 중국의 시인들인데 다들 가난하지만 뭔가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남기면서 아주 고결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만 세상에서는 뭔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동식물들이 그러하듯이 나의 삶 또한 이 하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정해진 아주 귀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구나 라는 인식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시가 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가 되었고, 특히나 이 마지막 문구는 사실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차용이 되어 있어요. 프랑시스 잼,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사람들이 윤동주 별에는 밤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하나 내 그리운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떠오르죠.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옛 친구들 뭐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 프랑시스 잼,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윤동주가 백석의 시를, 이제 백석의 시집 중에 사슴이라는 시집을 베껴가지고 항상 끼고 다니면서 읽었다 뭐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고, 요 어떤 그 메시지 자체가 영향을 주기도 했을 거예요. 많은 당대 시인들이나 지식인들이 느끼고 있던 감정이라는 게 결국 무력감이잖아요. 무력감. 내가 뭔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아주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항상 쓸쓸하고 무력하고 그런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늘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 삶이구나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를 줬겠어요. 저 또한 이 시를 물론 고등학교 때도 읽어봤지만 그때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2회를 준비를 했는데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 해 또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불안감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뭔가 조금 슬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읽었을 때에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읽을 때는 전혀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조금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우연찮게도 이 시를 읽게 된다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시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시의 제목에도 이미 등장해 있던 이 흰 바람벽, 이 흰 바람벽에 뭐가 떠올랐는지,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차례대로 바람벽에 떠오른 대상들을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이 바람벽에 떠오른 대상들은 쓸쓸한 것, 그리고 외로운 생각,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런 것들,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죠. 하지만 조금 더 시를 읽다 보면은 좀 다른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흰 바람벽에는 그런 데를 기점으로 해서 늙은 어머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죠. 자,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나에게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뭔가 서글픈 느낌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가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나와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느냐, 또다시 그런 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죠. 글자는 곧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글자가 지나가느냐, 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자기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자기 인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냐? 내 가난한 삶, 그리고 가난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정신적 보양감을 느끼는 이 삶 자체가 모두 다 운명이구나. 이 삶이 내게 운명이구나 라는 이 자기 인식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조금 다른 생각이 이어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느냐, 결국 마지막에 내가 어떤 자기 인식으로 도달하게 되느냐. 두 번째 자기인식.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구나 라는 자기인식에 다다릅니다. 이 마지막 자기인식은 최종적인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깨달음의 내용, 내가 아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라는 거, 내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 하늘의 사랑을 받는 삶이었구나. 그냥 하늘이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주어주기만 했을 뿐 아니라 플러스 하늘의 사랑을 받고 가장 귀해함을 받는, 귀하게 생각함을 받는 그런 삶이었구나. 내 삶이 엄청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최종적 자기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많은 대상들이 그러한 것처럼 나 또한 굉장히 고결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 메시지, 내 삶이 굉장히 고결한 것이었구나 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제, 내 삶이 고결한 것이라는 인식, 그것과 이것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보통 자습서에 보면은 이 두 번째 게 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고결한 삶의 자세, 고결함을 잃지 않고자 하는 의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을 건데, 단적인 문장으로 외우려고 시도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이 외롭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이 삶을 내가 계속 이어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의지, 이게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적 특징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는 이 시계 전체가 다 산문이시면서 또 서사시죠. 서사시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시를 의미해요. 흐름이 있죠. 뭐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느냐? 바람벽에 떠오르는 대상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고, 뭐가 떠오르고, 이게 흘러가면서 시가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 세계의 흐름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 내 내면 세계가 제시되는 방식이 특이한데, 어떤 식으로 제시되냐면은 벽에 떠오른 무언가를 통해 제시가 돼요. 즉 시각적으로 제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이 제시가 되고, 이게 흘러가는 장면으로 시가 함께 전개가 되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시각적으로 형성했다. 뭐 벽을 통해 형성화했다는 것 자체가 시각적 형성하고, 뭐 플러스 뭐 전등에 지친 불빛, 뭐 어두운 그림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애당초 시각적 심상 자체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죠. 뭐 또 다른 심상으로는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이런 말, 이제 공감각적 심상도 있고, 아무튼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로 내 감정을 바꾸어서 형성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시에 대한 해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수요일날 등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전 강의만 듣고 등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강의만 듣고 등교하는 사람은 이 시를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듯이 똑같이 그냥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습해 볼 사람들은 요 지금 올라가는 강의들은 전부 다 온라인 클래스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앞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요약된 한 15분 정도로 짤막하게 이 압축한 영상들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보고 또다시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 얼굴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